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쌀쌀해져서 진짜 가을로 들어선 게 확연히 좀 느껴질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뉴스픽 시간에는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요즘에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전현희 전 위원장 모시고 어제 감사원에 대해서 공수처 추가 고발한 내용 한번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감사위원들에게 전원 출석 요구하고 또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강철이빨 김종대 전 의원 또 두 번째 시간에 만나서 최근 안보 상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 좀 관심이기도 한데 바이든이냐 뭐 트럼프냐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인가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워낙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양당 체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장이 아주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그런 복장인데요. 자, 지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기류를 보이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엄청나게 패배한 이후에 좀 또 철회적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결국 스스로 물러났군요. 네.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 지명 29일 만인데요.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돼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문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는데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주량량 사건 이후에 네.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사퇴 압박이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지 뭐 하는 짓이냐, 막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네,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소셜뉴스 지분을 다른 창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의 이제 회사 돈을 지급해서 회사에 이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네, 그 고발을 했고요. 이 밖에도 뭐 청문회에서 답한 내용 중에 위증 관련한 고소 고발도 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김 후보자의 어제 사퇴와 함께 사퇴
새 입장문과 함께 이제 먼저 밝힌 것은 국민께 죄송하다가 아니라 대통령께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람들이 좀 왜 이 시점에서 했냐라는 좀 의아함을 좀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제 또 강서구청장 후보 또 선거를 또 지켜본 끝에 결정했다는 것에서도 책임을 마치 김행 후보자가 지는 게 아니냐. 선거의 책임이 이제 김기현 대표나 이런 당 사람들이 아니라 김행 후보가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제 평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구청장 후보도 그렇고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 대통령이 맨날 나를 보고 선거하는 거다. 맨날 그래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지고 나니까 이건 대통령 책임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제대로 뭐 좀 칭찬받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모를까 스스로 주랭랑 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와서는 개인적인 또 책임으로 몰고 나가고 세상이 이렇군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네. 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 네. 이후에 오후에 나온 또 입장에서는요. 선거 한두 번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반에 대통령실이 구청장 선거를 갖고 고민할 땐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네. 그전에는 왜 그렇게 본인들이 네. 책임질 것처럼 했었죠? 이상하죠? 네, 입장이 한번 바뀐 느낌이고요. 또 국정기조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후에 이제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직 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 갱상도 친구라는 분이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주옥순 아주머니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농담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요. 선거 패배 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열고요. 이제 침울한 분위기 속에 좀 진행이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번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오늘 13일인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취소하고요. 개별적으로 최고위원들과 만나서 개별적인 접촉 후에 그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그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위험 지적을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선거 좀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간다라는 분석이 나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이슈 내지는 뭐 해킹 어쩌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가 해킹 위험에 있다 그러면서 이거 사전투표도 사실은 없애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갑자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거에서 패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지금 되게 웃기는 게 이 사전선거라고 하는 것이 왜 도입됐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이 조금 취약하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취약한 부분을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쵸. 고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전선거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류가요, 또 오늘 오전에 또 제가 와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기재부에서 선거 예산을 좀 삭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665억 원을 국비로 요구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제 7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마련하라면서 선관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197억 원을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예산 편성에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나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냥 기본 모토인데 보세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뭐 해킹 어쩌고저쩌고 취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2배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작년에 비해서. 이거 비상식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또 지금 그 부화내동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해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 자료와 이번에 치러진 선거 관련된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투표에 비해서 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자 숫자가 일괄적으로 2배 늘었다. 이거 매우 비상식이다. 이런 주장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비상식의 근거를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또 했던 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도 괴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은 유권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의 성향의 차이인 것인데 그 선택의 차이인 것이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네네. 또 많은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 투표자들이 몰린 것인데 이걸 가지고 단순히 그냥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민주당 쪽의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크게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총선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마사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국가 시스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19는 위장평화다 이런 얘기를 또 했나 봐요. 네, 어제 김승겸 이제 합동참모의장이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감시 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의 감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에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국방부 장관도 이런 9.19 합의에 대해서 위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또 같은 기조로 가는 건가 보네요. 네, 같은 기조로 가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또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제 김 의장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의 예를 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고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 수행 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하고 인질로 삼고 이거 매우 나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네가 사실은 땅을 다 빼앗고 그러면서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지고 밖에 당하다 이제 할 수 없이 딱 공격을 시작하면 물론 전 하마스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하마스가 진짜 못했다 이러면서 또 나오는 것도 저는 황당무계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지금 남의 나라 공격 상황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이것을 또다시 북한의 개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군이나 우리 국방부 관련자들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마치 옛날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것하고 좀 연결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기조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 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일단은 여기서 언급된 9.19 군사합의는 2018년도 남북 정상이 도출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20가지 정도의 조항으로 구성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비무장지대, 남북이 10에서 40km 비행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네. 또 DMZ 감시 초소, 시범 철수, 북한 한계선 일대 완충 구역 설정 등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서로가 침략하지 않기, 우발적으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
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북한에서는 17차례나 위반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김병주 의원께서는 네. 이제 이런 거는 단지 그냥 시력 차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력이 1.4인데 북한에서는 0.7 정도가 될 수 있어서 조금씩은 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침범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충돌의 마지막 방어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에서는 이런 김 의장의 발언에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9 합의에서 얘기했었던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좀 차이, 아주 정확하지 않은, 정밀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김병주 의원이 말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9.19 군사합의 관련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상실상 매우 안전하게 좀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과 관련해서? 네, 야당에서는 어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피해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고요. 또 김병주 의원을 좀 더 언급하면요. 9.19 군사합의로 북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력으로 보자면 비행금지 구역으로 인해 우리가 시력이 1.5면은 뭐 북한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벽이다. 이게 이제 박병석 의원이 지난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데 혈액이 만약에 정지된다면, 9.19 군사합의의 혈액이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 우리가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뉴스인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통통물 사단님 감사합니다. 국밥 8종 세트,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양고기 세트, 족발 세트까지 나왔네요.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는데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뉴스인사이다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애청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통통물 국밥 신규 2종, 2종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양고기 3종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요. 검색창에 통통물 검색해 주시고요. 영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생각하는 건데 우리 영희 친구들, 영친이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은 안 해도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 뉴스마트 식구들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예,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식구로서 열심히 앞으로도 쭉 가도록 해요. 자, 대담한 대담 한번 해보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관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죠. 당시 전현희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버텼던 데는 이제 방통위가 또 최근에 있었었는데 방통위 전에 이 권익위원회에 대한 이 협박, 박해 뭐 이런 건 정말 말도 못하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싸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방통위원장하고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두 분을 항상 비교를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표적감사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그런 분이죠.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라는 사실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롭지 않습니다. 천군만마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자리에 모셔서 이분이 어제 또 공수처를 향해서 한 방, 아니 공수처가 아니죠. 이 감사원 향해서 한 방 빵 날렸는데 어떤 식으로 날렸는지 한번 들어보고 향후 입장이나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셨는데요. 더 말르신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좀 빼셨나요, 일부러?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구나. 네, 좀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어떡하나. 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내시라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등등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고발장을 봤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발인은 전현희로 되어 있고요. 피고발인이 유병호, 최재해, 김승호, 최다랑, 김숙동, 김현철, 최정윤, 구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성명불상 관련자들까지 쭈르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발 죄명이 직권남용죄,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거 위변조죄, 직무유기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 명예훼손 감사원법 위반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엄청나게 어마무시한데 자,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다시 추가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공수처에 제가 직접 가서 고발을 했는데 아마 네. 감사원에 저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한 고발 내용은 그동안 이제 감사원이 저를 표적 감사를 하면서 감사 자체 개시나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수처 고발을 했고 현재 그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결과를 종료하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 주심위원을 패싱하고 거기에서 절차적인 많은 위법을 저질렀는데 네네. 그래서 조작 감사를 하고 또 감사 결과 보고서도 조작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감사원의 불법 행위들의 공수처 고발을 했는데 어제 한 것은 또 최근에 감사원장이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네네. 감사위원, 주심위원이 이제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조은석 말하는 네네. 건가요? 예. 그랬더니 감사원장이 또 조은석 감사위원이랑 그 기존에 자신들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그 범죄 혐의들을 뒤집는 내부 감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심감사위원을 또 수사 요청을 하고 네. 주심에서 배제하고 또 그걸 근거로 저에 대한 또 제가 모든 혐의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뒤집는 직권 재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불법으로 점철돼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셀프 감찰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셀프 변명을 하는 그런 감찰 결과를 내고 또 그걸 이제 언론에 보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명에 네. 해당되고 그 관련자들 모두를 어제 공수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화님 전현희 굳세어라 경제에서 60대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강희인님 전현희 투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FP님
전현희 위원장님 힘내세요.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줍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오, 대단하신데,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의 언론 보도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서 또 조은석 의원을 또 비위 혐의로 같이 수사 의뢰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네. 그 혐의들이 다 공수처 고발돼서 그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근데 자기들이 헌법기관인 감사원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셀프 감사를 하고 우리가 잘못 없습니다. 네. 감사위원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는 사실 뭐 범죄 피의자가 나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네. 나 똑같아서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헌법기관을 자신들의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근거로 그런 걸 사용을 이용한 했기 거죠. 때문에 네. 그게 직권남용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이런 새로운 범죄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늘 의심스러운 게 감사원이 이번 정부에서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은가요? 이 모든 거를 다 자기네가 감사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 막 싸움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역량이 되나요? 감사원이 한 1,000명 이상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법에 정해진 그 해야 하는 그런 네, 일이 많을 정책감사라든지 텐데. 회계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감사원장이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스스로 중립성을 네. 이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하는 일도 대부분 지난 정권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 정당성을 뒤집는 그런 정책 표적 감사라든지 또 저 같은 지난 정권에 임명된 그런 기관장들에 대한 표적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 두 개의 그 권력기관이 이 정부를 지탱하는 그런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작년 12월에 공수처의 감사원을 표적감사 혐의로 고발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수사가 이제 다 이루어져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감사위원 전원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아까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네. 지금 감사원 사무처가 많은 위법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표적 감사의 그 내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증인으로 감사위원들을 이제 소환을 하는 것 같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참고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사원장과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곧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가 마치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곧 소환돼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네. 제가 어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또 고발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이제 어제 또 받으셨어요? 받았는데요. 그래서 공수처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 또 검사들을 지금 현재 충원했습니다. 특수본에서는데요. 검사하고 또 조사관, 수사관들을 많이 충원을 해서 굉장히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해서 이게 너무 제대로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소리 없이 조용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입장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봤을 때 공수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권을 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공수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힘을 쏟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사실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도
막 승진하고 뭐 진짜 무서울 게 없이 그들은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면을 많이 구긴 셈이고 수사 역량 같은 것도 많이 딸린다는 소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끝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공수처가 왜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분이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함으로 인해서 정의도 수호하고 본인들의 역할이 또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열심히 아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 사건이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이렇게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살기 좋은 내 나라님께서 전현희님께 국보급밥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드시고 힘내세요. 야, 이거 지금 3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국보급밥 우리 관계자 여러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네.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다들 막 응원하는 댓글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감사원에서 전현희 보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쪽 주장이고 네. 이제 그 감사원 쪽 주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절차 하자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내부 결제도 모두 거쳤고 주심을 포함한 감사위원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형식 자체가요. 감사원장이 그 감찰을 지시를 해서 그 감찰 결과 보고서에 우리는 잘못 없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이런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들이 형사 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셀프 변명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셀프 변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를 한 것이 감사원이라는 공권력을 자신들이 무죄를 변명하는 도구로 활용을 한 직권남용, 권한남용,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은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증거에 의해서 감사원이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보고서가 사실은 작성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위원장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조은석 그 위원도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이미 스스로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자업무 시스템의 최초 부의안과 변경 의결사항 대조표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부 다 반영한 감사 결과 보고서 수정안을 올렸고 이거는 전부 다 실무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친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 삼는 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 그 입장을 이제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도 담았지만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한 걸로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이렇게 이제 허위 작성했다. 그런 취지로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감사원 사무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한 내용을 판사격인 감사위원이 검사격인 감사원 사무처와 피고인격인 저에 대해서 양쪽의 모든 입장과 변론을 들어보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감사원 사무처가 거치지 않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네. 문제다라고 지금 고발 조치가 되는데 사무처가 그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린 절차대로 했다라고 셀프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네. 공수처에서 수사에서 철저히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들에 대한 박해 의혹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전현희 전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그냥 집요하게 박해받는 사람은 사실 처음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관장들이 우리 정부, 우리 정권하고 안 맞으니까 좀 내쫓아야 되겠다는 게 사실 기본 전제인 거잖아요. 근데 정권 기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있을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고 임기부장 제도가 왜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이제 장관급 기관장은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이 이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라 네네. 그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려고 한 거고요. 그 독립적인 그다음에-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적는 네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기업들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뭐 LH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사실은 이제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서 일관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가급적 임기를 일치해 주도록 법률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고요. 네. 다만 근데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지금 공수처장, 감사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임기가 정해져 있고 네. 지금 임기가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기를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들은 임기의 그런 그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의혹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청 감사예요. 네. 통계청 감사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계청에서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통계를 좀 조작해줬다 내지는 그 방향으로 조금 뭔가 좀 해줬다 뭐 이런 취지로 조금 사과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나는 정말 저도 그 이제 내용을 정확히 제가 좀 내용은 모르니까 뭐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일단은 그 형식이나 그 감사 개시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네. 지난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지난 정권을 이렇게 뭔가 흠집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통계청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22명의 지난 정부 인사들을 그 수사 요청 조치를 감사원이 했다고 합니다. 수사. 네,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은 수사 요청이라는 거는 감사원법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에 모두 감사위원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저 사건처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통계청 감사는 저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에서 만약 최종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뭐 고발 조치나 아니면 이제 종결 조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중간에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종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꼼수로 탈법적으로 회피를 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감사원법에 보면은 수사 요청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다음에 뭐 당사자 본인 진술이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수사 요청할 수 있다고 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수사 요청을 한 거라 22명의 지난 정부 인사를 수사 요청한 거는 이 또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 남용 소지가 매우 높고 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사 요청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감사원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또 전현희 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고 통계청 감사 얘기 나오고 왜 이러느냐? 이게 지금 정부 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오늘은 감사원의 네네 국정감사가 있군요. 법사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를 달굴 거다. 그럴 이렇게 것 보입니다. 같네요, 진짜로. 지금 통계청 어제 있었던 그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도 지금 정권을 겨냥해서 정치적 개입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는 궁금한 게 좀 이념 전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말 중립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개개인이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권 유지에 뭐 수단으로 쓰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감사원이라는 거는 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사실은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감사원장이 정권 초기에 우리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 네, 뭐 도와주는 예, 이러고 식으로. 마치 용산에서 이런 이제 뭐 감사원 사무총장이 용산의 국정 이관석 기획수석이랑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것도 네. 이제 국회에서 들키고 그래서 완전히 감사원의 최고위층이 스스로 자신들의 네.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이제 굉장히 의심되고 기관의 존립마저 지금 이제 의심이 됐고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이제 뭐 없애고 국회에 뭐 회계감사 기능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거는 모두 감사원이 자초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수처 수사하고 감사원에 대해서 많은 법적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은 감사원이 그런 이제 정권의 보안 애동하고 그런 무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한병대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가 지금 1년 4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통계청 감사에 대해서요. 네, 통계청 네,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팀까지 변경해 가면서 지금 무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뭐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방통위 감사할 때도 엄청나게 계속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예, 이제 했었거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통계 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홍성급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경진 통계청장 당시에 가계 양극화를 숨기기 위해서 예산과 조사인을 줄이면서 이제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강준환 의원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계지표 통계조사 관련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조작을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그냥 전 정권 흠집내기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서 이 권익이나 뭐 이 통계청이나 이런 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흠집내려는 그런 시도가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원에서 그때 전현희 전 위원장 얘기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출퇴근 시간을 안 지켰다 이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기관 장이 출퇴근 시간 정확히 9시, 6시 딱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가 보죠, 원래? 그 고위공직자들 장차관급 이상 대통령 포함해서요. 네, 네, 네. 고위공직자들은 출퇴근 시간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출입구에 들어가서 출근할 태깅을 때 하고 찍고, 네. 들어가서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 장차관급은 워낙 이제 뭐 외부 일정도 많고 그럼요. 네. 뭐 사실상 모든 일정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감사원이 저에 대한 이제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직권 재심의를 하려고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제 공직자들 복무 관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인사혁신처에서 이 장차관급 이런 고위 공직자들 또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하는 유권 해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거의 그 출퇴근까지 갔는데 네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받았는데 그랬다는 이제 거죠. 저는 이게 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의 자충수로 보는 거죠. 아. 저를 잡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방금 얘기했듯이 장차관급 대통령까지 이 근태 네. 관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근태 관리를 안 한 인사혁신처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직무유기죄로 인사혁신처 김성호 혁신처장을 어제 공수처에 같이 고발을 했고요. 네. 또 감사원은 기간 감사를 하면서 그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근태 감사를 안 했습니다. 한 네. 번도.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도 이걸 한 번도 안 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무유기로 같이 감사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인사혁신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모든 장차관급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9시 출근, 6시 퇴근 그거를 태깅을 하고 확인을 해야 직무유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지켜볼 거고요. 오. 안 하면은 또다시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고발 그러네요. 조치를 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근무 시간이 이제 9 to 6면은 40시간, 주 40시간에서는 네. 저는 거의 오전 7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70, 80시간을 근무를 하고 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또 관련 증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원이 인사혁신처 이 유권 해석까지 만들어내면서 저를 재심의를 하려고 해도 저는 걸릴 게 당당하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여러 가지 관련법 위반이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네.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그래서 감사원 때문에
느닷없이 이사혁신처장이 걸려와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감사원이 더 이상 불법 저지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화가 날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대통령도 이 출퇴근에 딱 지켜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사혁신처 기준에 따르면 이 장차관급 이상, 현재는 이제 근대 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장차관급 대통령, 보안, 용산의 뭐 술석들 다 이제 이 근대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은 언론 등에서 상습 지각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용산에 출퇴근하면서 그 9시 출근 이런 태깅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사혁신처 해석에 따르면. 그리고 이사혁신처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보고 안 하면은 또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다. 그리고 와. 감사원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 모든 기관장들 근대감사 저희 했던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해야 한다. 이 경고 드립니다.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고 지금 받으셨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거네요. 감사원의 독립성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감찰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 이 감사원이 그런데 마치 어떤 특정한 그 권력의 오다를 받은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권, 감찰권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다 한 세력을 위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위원장님을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 정권이 검찰과 감사원을 이 두 가지 권력기관을 양축으로 해서 네. 국정 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난 정권과 또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국정을 이번에 선관위 뭐 그 해킹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사전 투표를 마치 좀 이제 이게 안 좋은 것이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권익위를 동원을 해서 권익위가 이제 뭐 지금 KBS 이사장 뭐 또 방문지 네, 이사들 맞아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뭐 위반 여부를 또 현장 가서 조사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상 이 정권이 권력 기관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의 정말 권력을 장악했다.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권력 기관들이 법에 의해서 사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들 보호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모두가 그 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이 정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 나가야 되지만 네. 정권이 바뀐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 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이 정권을 유한하고 항상 이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범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기를 마찬가지로 경고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야당의 승리로 끝났고요.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패다라고 우리가 보통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했던 게 총선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권 심판론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증 자료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본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국민들께서 정말 현명하시고 또 결과를 보면 전율이 날 이렇게 정도로, 날 네. 정도로 정말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보여주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야당의 민주당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하지 하는 말아라. 게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 때문에 그 결론이 난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역대 선거를 보면은 총선에서 만약 이기면 그 다음 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지고 이렇게 항상 그 한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 다음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오판한 세력들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네.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은 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고 만약에 야당이 그러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야당도 심판받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서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다운 역할을 하라는 국민들의 경고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야당이 민주당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사실은 지금 이 불통하면서 이 상황을 어떤 특정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처럼 그동안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지금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만하고 그럴 때가 전혀 아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여기를 승리하게 해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뭐 그걸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지금 예. 그 나온 판세로 가지고 이 정도면 앞으로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아유, 그건 말도 안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이번에 거의 전국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럼 통상의 경우 그 다음에 반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된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도 나중에 총선 나가실 겁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우리 그 댓글 게시판에 뭐 어디 지역구로 나가시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이근서님께서도 후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시면서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근서님은 우리 의뢰인 성함하고 똑같은데 우리 의뢰인 아니까 자,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약 부탁드리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해서 좀 이 감사원이든 뭐 어디든 간에 특정 세력을 위해서 줏대 없이 독립성 없이 스스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하고 최강 디펜스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한반도 안보 상황 너무 저는 사실 요즘 제일 불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있고 그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그것도 매우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까지 거기에 지금 부안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국민들은 안보가 생명입니다. 자, 안보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이죠. 김종대 전 의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사실 잘 안 보는 게, 자주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고 평화롭다 이런 얘기 딱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계속해서 무슨 이슈가 있네요. 글쎄, 제가 좋은 일로 방송 나올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김종대를 굶어 죽이는 게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 또 굶어 죽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한번 글쎄 해보겠습니다.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슈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의 참패를 막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정당에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선거는 다 나를 통해서 뭐 만들어지는 거다, 내가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분위기 보니까 슬슬 아닌 것 아니 같아요. 벌써 꼬리 자르게 해가지고 맞아요. 뭐 별 의미 없는 선거라고 벌써 뭐 네. 온통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책임 같은 얘기를 해야 뭐 좀 이게 뭐 그 다음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러는데 아이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네.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 전에는 되게 중요한 선거다. 뭐 우리는 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건 내가 하는 선거다. 이렇게 놓고도 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안면 못쓰는 거예요? 그게 좀 돼요? 나 그 된다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어떤 그 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퍼블릭 서번트. 네네. 일종의 어떤 자기가 공공관리자라는 의식이 있다면은 네. 이럴 때 자세가 낮아지고 자기 성찰이 들어가겠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익을 자기의 어떤 사유화된 어떤 이익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퍼블릭하게 보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본단 말이에요. 프라이빗 인터레스트에 관심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에 자신을 맞춰서 스스로 그 속에서 존재를 우위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공직의 자세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정파와 어떤 파당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말 어렵게 했나? 아니.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랑 다르다. 그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거 같아요. 아니,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김행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더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네.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드라마틱한 엑시트다. 얼마나 드라마틱해 이게. 참 진짜 그 청문회 때 딱 박차고 네, 나가가지고 멋있어요 아주 그냥 참네요. 완전히 니들은 지져라 난 집에 간다. 거기다가 행방불명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경찰에 빨리 실종 신고하라 그랬잖아 내가. 아니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무슨 일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실. 아니 그래가지고 빨리 보호해서 이거 경찰에 빨리 실종 신고해야 된다 지금. 여가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왜다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엑시트 한다 그랬다고 본인이. 그랬죠. 난 그게 불길하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호해 드려야 된다 지금. 뭐 자꾸 청문회 따지고 있어 잠깐만, 그러더니. 이거 얘기 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불길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잖아 지금 이게. 내려와요? 그나마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맞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이게 그나마 거예요. 수습한 거야. 본인한테도 얼마나 명예롭고 좋아. 오히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을 아니야 계절이요. 윤동주 시인이 생각나는 계절 아니요? 윤동주? 뭐가 생각나요?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그걸 내려놓는 변으로 썼잖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점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던데? 제가 어제 가을 공원에서 네. 오랜만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벤치에 누워봤어. 제가 약간 노숙자 분위기가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게 이제 윤동주 시에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젖어서 살며시 눈을 감았는데 네, 살며시. 낙엽 하나가 떨어져 내 얼굴 위에 살포시 앉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가을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구나. 무언가 속삭이고 있구나. 네. 그럴 때 이제 분뜩 눈을 뜨니까 네. 김행 후보자의 사퇴변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써 있는겨 이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이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 우리 여러 사람 가을 타는구나 지금.
이렇게 되는 해피엔딩이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셨겠네. 왜? 예, 더 극단적으로 안 가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네. 근데 보니까 문학 청년이시네요. 뭐 살포시? 눈에 사르르 감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 얼굴에?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계절인 말을 걸어올 때 귀를 여십시오. 가슴을 열어요. 예, 우리가 왜 저 괴물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괴물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린 괴물이 아니에요. 아니 계절이 말을 걸어온대요. 세상에. 나는 우리 의원님하고 안지 좀 됐지만 이런 표현을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저 정말 원래 그래요.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계절이 말을 걸면 대답합니까? 아, 그렇죠. 그 속삭이는 소리를. 속삭이는 소리. 예. 자, 남자들이 계절 탄다 그러더니 정말 타는 것 같은데 다시 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한시름 나왔겠지만 김해 후보자의 고난은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손절 분위기를 가겠죠, 그러면? 네? 손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김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손절해야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다른 뭐 또 임명직 공직에 진출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다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가서 당직을 맡는다거나 네. 이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안녕님께서 아침부터 웃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웃고 정말 살아야죠. 웃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 그럼요. 우리가 뭐하러 우울해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이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야 국민을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네. 예. 우리 모든 것에 혈압을 자꾸 이렇게 올리게 하면서 막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지 말게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죠. 예. 자, 요거 얘기할게요.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좋았으면 네. 김행 후보자 아마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 이게 기가 꺾인 거예요. 참패하니까. 네. 그것도 뭐 신승이다 이랬으면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패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딱 손절하고 정리하는 분위기를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옳아요? 아, 이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러려면 뭐하러 임명을 해가지고 네. 그 개고생하고 강서구청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우 이제 씨를, 예. 제가 정치를 노태우 대통령 때 국회 들어갔으니까 한 30년 정도 이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변의 진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한 명제입니다. 뭐예요?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로 우리 한국 국민은 권력이 오만해질 때 반드시 심판한다. 이 진리는 깨지지가 않는구나. 네. 그건 보수나 진보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 이게 저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독성과 어떤 폭주로 그냥 시민을 무시하고 선거의 판을 깐다든지 아니면 국민 무시하는 어떤 부적절한 후보자가 오히려 국회 와서 뻔뻔하게 이렇게 볼 때 이 권력은 오만해졌구나. 우리 국민은 그건 반드시 심판한다. 네네네. 이거 정치인들이 제대로 새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번에 그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가 또 확인되는데 이상하게 여의도가 그 교훈을 자꾸 잊어먹더라. 거기만 가면은 조금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어쨌든 이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가 지금 서로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행보가 이제 반대 행보겠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친명계들이 좀 힘을 얻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일단은 이준석, 유승민 등이 지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일제히 언론에 나와서 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18% 맞추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기가 있네, 진짜. 내 말이 뭐가 틀렸냐. 그리고 네. 이준석 없이 선거 치르니까 어떻구나. 일말꿀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아주 염장을 지르는 말은 골라서 하고 있거든.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그러고 네. 바로 나오고 지금 인터넷 봐요. 그 유튜브 조회수 빡빡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당보다 더 시원하게 지금 까고 있어요. 정권을 조지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네네. 아니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빨리 이제 헤어질 결심. 아 진짜 그럼 당이 헤어질 결심이죠 이거는. 신당 생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길들이는 듯한 그거 봐, 내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네네. 이러는 듯한 느낌까지 와.
국민의힘의 비주류의 그 발언들이. 그들은 이제 힘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뭐 같이 간다 뭐 에이 무쇠단 무슨 그 뭐 저기 그 되지도 않는 말을 합니까 그래. 그 짝은 포용할 기회를 이미 잃었다. 그 시간을 이미 놓쳤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야당 쪽은 네. 저번에 가장 큰 분기점은 이영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부결이에요. 네네. 이게 결정타예요. 그게 오랜만에 이제 야권 전체가 네.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했거든요. 이균용 대법원장 그 부결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구분보다는 이게 어떤 그 야권 전체가 오랜만에 활력을 띠면서 그 하나의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형성한 내가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그러네 진짜. 근자에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뒤이어서 더 중요한 그 언론에 많이 안 나갔지만은 그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지정 네.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 흐름, 그 하루에 이루어진 그 시퀀스, 네. 요 흐름은 오랜만에 야권이 조금 시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선명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극복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그 정치의 판을 짜나가는 네. 오랜만에 상승세입니다. 그 전까지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뭔 말을 해도 네. 무슨 하나도 안 정책을 먹혔지. 발표해. 오늘 서민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정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다 듣고 있다 기자들이. 그런데 백현동은요? 대정동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언어 구사가 안 됐던 분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는데 뭔 말을 해도 그러고 뭘 먹히고. 해도 방탄용이고 네. 뭘 해도 그냥 이렇게 그런 이렇게 식으로. 되니까 네. 사실 내가 대표라면은 난 진즉 사퇴했어요. 그 정도로 옷소리가 안 섰어. 그랬는데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나오는 네. 요 1년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이 그 전하고 좀 달라. 힘이 실렸어요. 네. 힘이 실린 데다가 네. 내가 이거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마하트마 간디가 간디까지 나와요. 영국의 압제대응한 소금 행진이라는 거래. 소금에 과도한 세금을 걷어 인도인들이 소금을 못 먹게 생겼으니까 네. 그걸 세금을 거부하면서 바닷가로 행진해서 거기서 소금을 직접 만들어. 오. 여기에서 이제 간디가 이겨.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그 세금을 철회하고 소금을 보급하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간디가 그 죽음을 넘어 사선을 넘어 그러면서 이제 그 승리자로서 했던 연설이 있는데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이 말이요. 적대와 원한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민생으로 경쟁하자. 이 메시지가 그 평화주의자의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주의는 승리한 평화주의의 그 메시지인데 그렇죠. 내가 거기서 유사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언어 구사가 되는구나. 네네. 자기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 취임하고 처음이라니까. 그러면서 야권이 자기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 전체도 또 이게 하나의 대우로 네. 뭉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단일 대우로 지금 움직이고 우리가 있어요. 차이를 넘어서서 그동안의 감정적 앙금을 넘어서서 이제서야 야권이 자기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구나. 그렇죠. 나는 그 느낌이 들고 이게 바로 상승세다. 어허. 이게 바로 정치의 효능감이 오랜만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래서 대법원장은 효능감이 모가지 딱 잘라버리잖아. 네, 맞아요. 이런 게 그 실력과 이 자존감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야권의 지금 공기가 괜찮더라고. 그렇죠. 아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쫙 모여라. 네. 이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식은 성공한 기획으로 지금 와서 평가가 그렇죠. 되는데 다시 평가할 여기서 수 민주당이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또 안에서 정파 논리의 정치에 연장전할 겁니까? 그럼 안 되지. 지금 민주당은 진보, 개혁, 미래로 가는 세력의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맏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 내에서조차 또 정파의 어떤 분열적 프레임에다가 네. 이제 어떤 시민사회와
저기 어떤 그 야당들에 대해 가지고 네네. 정말 아직도 뭐 저기 뭐 옛날에 친문 따지듯이 그렇게 또 정파 정치 또 하실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5년간 헌법 개정도 못했고 선거법 개정도 못했고 네. 노란봉투법도 못 만들었고 방송법 개정도 못했고 네. 그 정치 또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제는 개혁의 맏형으로 맨 앞줄에 서셔라. 네. 지난 촛불 집회 때도 맨 뒷줄에 서 계셨었다. 그러나 과실은 다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정권 내주고 이 정치 또 하실 겁니까? 자, 이 정치?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아주 피를 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원식 네. 장관 발언 중에 이런 게 어저께 이게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발언에 놀랄 일도 이제 별로 아니 놀랐어요. 장관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수시간 내에 북 장사정포 괴멸시키겠다, 화력전 수행 체계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94년 서울 불바다 소동 이후로 네. 우리 군이 늘상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요? 늘상. 네. 수도권 최대 위협이 장사정포인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하마스가 로켓을 한 5,000발 정도 발사했어요. 5,000발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한 시간에 17,0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서울 상공에만. 그래서 그 장사정포 위치를 찾아내 가지고 네. 저기 그 2탄, 3탄을 발사 못하게 제압해 버리는 걸 대화력전이라 그래. 화력전. 예, 그거를 이번에 하마스 로켓포를 보면서 한 말인데 이것까지는 늘상 해왔던 말이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했는데 다른 심각한 말이 있는 거죠. 뭐요? 남북 군사 합의서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위장평화라 그러고. 아니 그런데 이건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네. 게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 21건의 평화협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19건이 다시 대규모 전쟁은 재발이 돼가지고 무력화됐어요. 네. 한반도 정전협정은 지난 80년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장기적으로. 그 대규모 전쟁을 막아낸 성공한 규범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성공 요인이 뭐냐? 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이 뭐냐? 바로 DMZ 비무장지대라는 완충구역을 만들고 이걸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남북 군사합의서는 네. 그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 이 완충구역을 더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합의서란 하는 말이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 훈련금지구역, 예.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휴전선에 있는 넓어지나? 비무장지대 완충구역보다 네.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 장점이 넓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정전협정 이래로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남북군비통제 규범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저기 정전협정 효력까지도 계속 위협을 받아서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을 잘 지키는 협정이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연간 200회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2건밖에 없다고. 그것도 사소한 거. 예.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완성품이 남북군사합의서인데 이게 없어지면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근데 왜 이게 네. 위협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북한의 강경파에 힘이 실려서 네. 북한에도 하마스 같은 극단주의자들 강경파가 있거든. 진짜요? 예. 외교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네. 그런 자들이 이제 북한 내에서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네. 가장 심각한 얘기가 여기서 나가는데 이 군사합의서가 파기되면 네. 그 전에 남북 간에 합의한 게 하나 더 있어. 뭐요? 4.27 판문점 선언이요. 아, 맞아요. 예. 거기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우리가 합의해 준 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 확성기를 중단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대북 전단 저 풍선에 실어 보내는 거를 우리가 국내법으로 막은 게 있어요. 그때 막았어요. 그때 막았어요. 네. 그러면 이것까지 연쇄적으로 깨진다고. 그건 시간 문제거든. 남북 합의서가 깨지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게 전체가 가짜 평화기 때문에. 아니 신현식 장관이 근데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걸 무력화하게 되면 효력 정지라면 북한에서 그럼 우린 4.27도 파기하겠다. 그리고 파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 가짜 평화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200만 적경 지역 주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왜 생지옥이었느냐. 네.
남북이 같이 밤에 확성기를 틀면은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 소음공에다가 네. 양쪽에서 같이 틀어져. 오른쪽 귀, 왼쪽 귀가 같이 다른 국적의 방송이 윙윙거려 봐, 밤새도록. 거기에다가 밤에는 그랬는데 낮에는 깨보니까 어디 탈북자 단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경찰하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전단을 날려 쌌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옛날에 북한이 풍선을 맞추려고 고사총을 쏴서 그 총탄이 연천군 면사무소에 떨어지고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했다가 응사를 안 하면 또 책임 추궁을 받을 바에 군이 155mm 포를 북한 진지에 발사하고 그랬다가 대북전단을 겨우겨우 금지시켰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보수 정권 때도 이 대북전단 탈북자 단체 단속하려고 무지한 애를 먹었어. 맞아. 그걸 못하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법으로 했다가 얼마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적경 지역 주민들이 삭과 괭이 들고 자경단을 만들어서 탈북단체 쫓아다니면서 니들이 왜 우리 목숨 위협하냐고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단속했어. 이게 다시 또 그걸 또 이게 해야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3년 전에 네. 김여정이 남북 그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건물을 폭파시켰는데 네. 그때도 빌미가 된 건 대북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사합의서로부터 남북 간의 합의에는 우리의 전략적 안정을 기하고 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백령도 연평도의 NLL 부근에 우리나라 서북해역에 5개의 섬에 사람이 사는데 네. 이게 그 훈련금지구역 평화수역을 군사합의서에 만들어 놓은 뒤로 네. 조업 시간이 늘어나고 조업 구역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군의 통제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올해 꽃게가 풍어କି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걸 일컬어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군사합의서가 없어지면 북한이 이제 위험해지는데. 그 포의 밀봉에는 그 덮개를 벗겨버리고 네. 진지를 개방하면 네. 포가 이제 상시 겨누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어머나. 그러면 합참이 군사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해군 시켜가지고 이 일대에 군사 대비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어민들 다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틈을 노려 중국 어선이 싹쓸이해가는. 이 어머니. 뻔한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아우, 난 너무 걱정인데. 이게 뻔한 스토리가. 좋아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다 됐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며칠 전부터 지상군이 곧 가자지고 이스라엘이 투입한다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마스의 초청장이다. 거긴 부비 출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을 쓰네. 전기, 수도, 다 끊어버리고. 식량, 에너지 다 끊어버려가지고 총 고립돼 맞아 있잖아.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총 가자지고. 맞아 죽을래, 굶어 죽을래. 지금 이 작전이 돼버린 거죠 이게. 큰일 났네. 그리고 이러면 인도적 위기가 초래되니까 네. 국제사회 비난이 따르는데 네타냐후 총리 답변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어떤 도덕적인 요구도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우린 이미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 향연이 그러네요. 이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전쟁. 가장 더러운 전쟁. 네. 이런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비참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지 뭘 괜히 일하는 적이다 말이나 한마디 더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한마디 했죠. 바이든 쪽하고 조금 이렇게 또 손잡고. 아니 하겠다는- 일본이 중립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전쟁 거 아니에요? 초에.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전략 쓸 겁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어. 근데 안 그러는 것 같아 우리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이스라엘 국기 나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진짜요? 기독교 단체들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거 옳지. 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경솔한 거라고 생각해. 참 내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아니 군사 퍼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드론 정찰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안보는 우리의 적들과 경쟁자의 상실감, 분노, 믿음의 체계,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게 진짜 안보야. 맞아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안 해서 저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그 상실감, 분노, 굴욕감을 이해를 못해서 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진짜 안보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달린 겁니다. 네. 근데 기계 정보 뭐 드론 많이 띄우면 된다. 우리가 GPS 차량에 다니까 길은 어두워지잖아. 네, 맞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면서 상대방을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게 이게 위기였던 겁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아이고, 함께 네.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또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23-3303으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저희 이번에 이 보궐선거 후폭풍 또 관련해서 앞으로 양당이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지, 이재명 체제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